여러분, 2024년 어느 새벽에 중국 장유시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평화롭게 시위하던 수백 명의 시민들이 경찰의 무차별 진압으로 체포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마치 가축을 운반하듯 트럭에 빽빽하게 실려간 모습이 휴대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거예요. 손목에는 플라스틱 수갑이 채워져 있고 바닥에 엎드린 채로 서로 겹겹이 쌓인 시민들의 모습.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 사람들이 뭘 요구했냐는 거예요. 그냥 14세 소녀를 폭행한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이걸 덮으려 한 당국의 책임을 물으라는 것뿐이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하지만 이 단순한 정의 요구가 시진핑 퇴진, 공산당 독재 반대라는 체제 비판으로 번져나가면서 중국 전역을 뒤흔드는 거대한 민중 봉기로 발전하게 된 거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단순했어요. 한 14세 소녀의 눈물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거든요. 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이 아이의 부모가 정의를 찾아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사회의 어두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경찰서 가서 호소해도, 교육청 가서 호소해도, 지방정부에 가서 호소해도 돌아온 건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어요. 심지어 큰 일로 만들지 말라는 협박까지 받았죠.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몰랐던 게 있었어요. 이 가족의 절망적인 외침이 1억 명이 넘는 중국 시민들의 분노로 증폭되어서 결국 중국 현대사상 가장 큰 시민 저항 운동 중 하나로 기록될 거라는 사실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냐면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장유시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중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시민들의 집단적 각성을 보여주는 정말 중대한 사회적 사건이거든요. 한 14세 소녀에 대한 폭행 사건이 어떻게 전국적 시위로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장유시에서 일어난 14세 소녀 폭행 사건, 그 자체로도 정말 끔찍한 일이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건 이후 당국이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보호받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걸 보고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죠. 피해 소녀의 가족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사회적 약자였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 영향력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국은 이런 점을 보고 이 정도면 조용히 덮을 수 있겠구나 하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죠. 오히려 시민들에게 권력 앞에서는 정의도 없다는 절망감을 안겨주면서 이게 거대한 분노의 불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소녀의 부모가 얼마나 많은 곳을 뛰어다녔는지 아세요? 학교 가서 호소하고, 경찰서 가서 호소하고, 교육청 가서 호소하고, 심지어 지방정부까지 찾아갔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증거가 부족해요. 아이들끼리 다툰 것 같은데요. 너무 큰 일로 만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반응을 보고 피해 가족뿐만 아니라 이걸 지켜본 시민들까지 정말 분노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사건의 세부 내용이 SNS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많은 시민들이 이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거든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게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진 거죠. 처음 시위가 시작되었을 때는 겨우 몇십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들도 언젠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초기 시위는 매우 평화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조용히 행진했습니다. 정의를 요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법 앞에 평등을 같은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폭도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위 소식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참여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첫날 몇십 명이었던 참가자는 이틀 만에 수백 명으로, 일주일 후에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참가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까지 나이와 직업,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조를 나누어 교통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며 상점이나 공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이들의 구호도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부패 척결, 공정한 수사, 책임자 처벌 등 보다 명확한 요구사항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는 폭도가 아니라 시민입니다 라는 손팻말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는 당국이 시위를 불법 집회나 폭동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위가 확산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연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도시의 시민들이 SNS를 통해 지지 메시지를 보내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연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장유시 사건이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관심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국의 초기 대응은 전형적인 무시 전략이었습니다. 시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잦아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계속 커지고 전국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당국은 점차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들이 시위 현장 주변에 배치되어 감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위 규모가 커지고 참가자들이 시진핑 퇴진, 공산당 독재 반대 같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자 당국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시간을 이용한 대규모 진압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장 경찰들이 최루탄을 발포하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폭력 진압에 당황했지만 많은 이들이 끝까지 비폭력 저항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이 가축용 트럭에 실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손목에 플라스틱 수갑을 차고 바닥에 엎드린 채로 트럭에 빽빽하게 실린 시민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루탄에 의한 호흡기 손상, 곤봉에 맞은 타박상, 체포 과정에서의 골절 등 다양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에 대해 불법 집회를 해산시키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만 발표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진압 과정에서의 과도한 폭력 사용이었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폭력이 가해졌고 노인이나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영상으로 기록되어 SNS에 올라오면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시민들의 디지털 게릴라전이었습니다. 당국이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검열을 강화했지만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켰습니다. SNS 플랫폼에서 관련 키워드가 차단되면 시민들은 즉시 새로운 은어나 암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유가 검열되면 JY로, 그것도 막히면 강변도시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창의적 우회 방식을 통해 정보는 당국의 검열망을 뚫고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실시간 생중계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위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이를 본 전국의 시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의 폭력 진압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파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활용도 늘어났습니다. 국내 SNS가 검열되자 시민들은 VPN을 이용해 해외 플랫폼에 정보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도 중국 내부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또한 디지털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지지 메시지를 보내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경찰의 과도한 진압을 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온라인 활동도 시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유시에서 시작된 시위는 곧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안, 우한,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연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각 지역의 시위는 고유한 특징을 보이면서도 정의 실현과 부패, 척결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루시안에서는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위한 정의라는 구호를 내걸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우한에서는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주제로 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당한 경찰 병력이 미리 배치되어 대규모 집회는 어려웠지만 소규모 지지 모임들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공원이나 광장에서 자연스럽게 모여 상황을 논의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연대도 강력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해시태그 장유시와 함께 해시태그 정의를 위해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온라인 연대는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전국의 시민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각 지역의 시위에서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문제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패 공무원, 환경 파괴, 노동권, 침해 등 평소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던 문제들이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는 장유시 사건이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하는 사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평범한 시민들이 겪은 개인적 고통이었습니다.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시민들의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걱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40대 주부는 남편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었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는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녀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한 대학생은 구치소에서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들이 걱정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안타까웠습니다. 최루탄에 의해 호흡기 손상을 입은 한 시민은 병원에서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라는 것이 알려지자 의료진들도 조심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의 상황도 어려웠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을 변호하려는 변호사들이 당국의 압력을 받았고 일부는 변호사 자격 정지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법정에서조차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개인적 고통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공통된 감정이었습니다. 시위 초기에는 정의 실현, 공정한 수사 같은 비교적 온건한 구호가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강경 진압과 무관심한 대응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구호는 점차 급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부패 척결에서 시작된 구호는 책임자 처벌로 이어졌고 결국 시진핑 퇴진, 공산당 독재 반대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불만이 개별 사건을 넘어서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진핑 물러나라는 구호가 등장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큰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시민들의 분노가 그 정도까지 달했던 것입니다. 공산당 끝났다라는 구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일당 독재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더 이상 이 체제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도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들에 대한 갈망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다, 우리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장유시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중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계약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 갖고 있던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시민들은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대신 정치적 자유는 포기한다는 암묵적 합의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장유시 사건은 당국이 사회적 안정과 시민 보호라는 기본적 책임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중국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의 질서정연한 행동, 비폭력 원칙, 고수, 합리적 요구 등은 중국 시민들이 민주적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SNS와 디지털 기술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전통적인 언론 통제가 무력화되고 시민들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향후 중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 내부의 시민운동이 국제적 연대를 받게 되면서 중국 당국으로서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력 진압을 하자니 국제적 비판을 받고 그렇지 않자니 시위가 확산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국제적 관심을 받자 당국은 뒤늦게 일부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래 사건의 가해자 몇 명을 체포하고 담당 공무원 일부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민들의 분노는 개별 사건을 넘어서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된 후였습니다. 당국은 또한 대대적인 사회 안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사회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은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만 키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관련 신고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런 조치들이 진정성 있는 개선인지 아니면 단순한 면피용인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사회적 여파도 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고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증가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관련 토론이 활발해졌고 오프라인에서도 소규모 시민 모임들이 늘어났습니다. 장유시 사건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과제와 의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가장 큰 과제는 사회적 신뢰의 회복입니다. 한번 무너진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도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깨어난 시민의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건전한 비판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 개선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소녀의 눈물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 장유시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14세 소녀 한 명의 피해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중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거대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시민들이 보여준 용기와 연대의식, 정의에 대한 갈망은 중국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당장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심은 변화의 씨앗은 언젠가 큰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일어섰던 그 순간 중국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 소녀의 눈물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모든 시민이 존엄성과 정의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유시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